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2주차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경영학의 발전을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경영학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경영학이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학의 이론적 흐름이 고전 이론에서 그다음에 인간관계학 이론, 그다음에 근대 이론, 그다음에 현대 이론,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전 이론, 그다음에 인간관계론 이론, 그다음에 근대 이론, 현대 이론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발전해 왔는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경영학 이론이 뭐죠? 고전적 경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고전적 경영학은 뭐에 근거를 두냐면요, 관리적 관리, 과학적 관리를 근거로 하면서 이론이 발달이 됩니다. 이 고전적 이론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경영학의 발전에 대해서 그 산업사회의 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치중했을 때의 그 경영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에 모든 경영에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파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일 자체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전적 경영학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하지 않고 직무관리, 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일의 그 양을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과학적 관리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표준 작업량을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관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업화 있지 않습니까? 분업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일을 하는데 10개의 공정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사람이 각 공정마다 들어가서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업무가 빨라지고 따라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표준 작업량을 설정을 해서 각각 업무별로, 각각 일별로 어떻게 되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을 하고 생산량을 최대로 늘리는 거죠. 분업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해서 생산량은 늘어나게 됐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인간성에 대한 박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 중에서 이러한 그 과학적 관리법, 우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을 비판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여러분들 그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던 타임즈? 예, 모던 타임스에 보면은 그 찰리 채플린이 계속해서 분업화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이렇게 나사 볼트 조이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공장에 와서 나사만 이렇게 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사만 조이다 보니까 어떤 사장 부인이 왔는데 사장 부인의 옷에 단추를 보고 나사를 보여서 그거를 이렇게 조이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한테 웃음을 주고 그랬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량은 높아지만은 인간성이 문제가 있고 인간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오직 생산에만 치중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나쁜 병폐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는 되게 좋지만은 인간성 무시를 통한 어떠한 그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을 단순히 일을 하는 물건 생산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인간성 피폐에 대한 반대 조건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에서는 이 고전관리, 고전적 경영학에서는 사람과 일 사이에서 일에만 치중을 하였다면은 인간관계론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론이 만들게 되는 그 배경에는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호선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선 실험. 호선 실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성을 무시하는 생산량에만 치중되는 그러한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경영 활동의 흐름이 변하게 되죠. 그러한 계기가 됐던 실험이 이제 호선 연구인데, 원래 호선 연구도 원래 시작은 인간관계론을 실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호선 실험은 조명 기구 회사에서 하는 건데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 호선 연구가 고전적 이론의 경영학에 맞는 실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생산량의 차이가 그 조도의 차이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간의 관계에서 훨씬 더 생산량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론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를 가정을 해봅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입사하기도 어렵지만은 입사하고 나서 2년 내에 몇 프로죠? 50% 정도가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주위에서 보면은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왜 당신이 취업하기 힘든데 나오게 됐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답이 뭐예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일의 능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으냐가 굉장히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기업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을 도와준다라든가 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회식을 통해서 인간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함으로써 성과를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산업사회 고전적 경영학에서 인간관계론으로 넘어가면서 경영의 초점이 사람과 일 사이에서 고전 경영학은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뒀고 인간관계론 쪽에서는 일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우리가 사람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현대 경영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근대 경영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근대 경영학에서는 우리가 시스템 이론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전기에서 후기 산업 사회로 오면서 고객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시스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오픈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픈 시스템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란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의 종류가 사람 몸도 시스템이에요. 사람 몸의 목적은 뭡니까? 생존이고 구성 요소가 뭐가 됩니까? 심장, 폐, 위, 콩팥 이런 것들이 다 간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구성 요소들이 되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뤄서 사람 몸이 어떻게 되죠?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의 시스템의 종류고 또 조직도 기업도 시스템의 종류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있다고 얘기했죠. 기업 목표가 있고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죠? 각각 기능들이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기능, 마케팅 기능, 인사 기능, 재무 기능, 인적 자원 기능 그런 것들이 각각 기능이 되고 이러한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일하면서 조직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뭐라 그래요? 시스템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픈 시스템으로 변화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오픈 시스템이 뭐냐? 그 다음에 오픈 시스템이 반대되는 개념. 클로즈, 폐쇄형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픈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요. 기업 그 시스템의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픈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기업의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폐쇄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픈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업이 되고 대표적인 게 사람 몸도 오픈 시스템이 됩니다. 자, 사람 몸을 봅시다.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더우면 어떻게 되죠?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립니다. 땀을 왜 흘립니까? 땀을 흘리게 되면 땀이 기화하면서 체온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되죠? 그 더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36.5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고 땀을 통해서 기온을 낮추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들 그 닭살이라 그러죠. 닭살이 돋게 됩니다. 닭살이 돋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닭살은 뭡니까? 땅구멍을 딱 막음으로 인해서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면서 최적의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무슨 시스템이다? 개방형 시스템이다. 오픈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 어떻게 되죠? 기업은 개방형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폐쇄형 시스템입니까? 기업도 역시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자, 기업 활동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외적 요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 고객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쟁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우리가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요즘에 갤럭시 20까지 나왔죠. 그죠? 예.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아이폰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갤럭시의 가격 책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가격을 100만 원대로 했다. 100만 원으로 했다. 그럴 때 갤럭시를 200만 원으로 해서는 굉장히 판매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경쟁자의 가격 전략이 우리 회사의 가격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소비자의 욕구나 그 다음에 필요성이 변화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그 소비자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무슨 뜻이냐? 소비자의 취향이 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제품의 종류도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뭐라 그래요? 오픈 시스템이다. 개방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의 외적 환경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 반응하면서 경영 활동을 이뤄야 된다라는 것이 뭐죠? 이 시스템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기업의 환경, 기업 활동에 영향을 많이 주는 외적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경쟁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객이 될 수가 있고, 보다 더 크게 얘기하면 어떻게죠? 기업, 자, 국가 정책, 이러한 것들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영유함에 있어서 기업의 외부 환경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변화해 나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시스템 이론, 즉 오픈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조직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방형 시스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제 폐쇄형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죠. 폐쇄형 시스템은 뭡니까? 조직 그 시스템의 외적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폐쇄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폐쇄형 시스템이 뭐냐면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요즘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쓸 때 윈도우 10을 쓰고 있죠. 윈도우 10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뭐 윈도우 95 이런 거 썼을 때, 윈도우 2000 썼을 때 우리가 쭉 컴퓨터를 사용하다 갑자기 어떻게 되죠? 파란색 화면이 쫙 나면서 프리징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왜 컴퓨터가 갑자기 섰느냐? 그건 뭐냐면 미리 프로그램화되지 않는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컴퓨터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뭐죠?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갑자기 딱 얼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한 활동이 뭡니까? 컴퓨터를 강제로 리셋 시켜야 됩니다. 리셋 시켜서 다시 컴퓨터를 부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미리 프로그램화대로만 움직이고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외부 환경이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뭐죠? 죽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폐쇄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게 돼서 많은 학생들이 뭐 사이버 강의실 접속을 하게 되고 과제를 올리느라고 접속을 하게 되면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시스템이 다운되죠. 시스템이 다운되는 건 뭐죠? 외부 환경이 변화가 됐는데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뭐죠?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개방형 시스템이 아니라 폐쇄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이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영유함에 있어서 기업의 외적 환경 요인인 뭐죠? 경쟁자와 그다음에 고객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스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요새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황 적합 이론이에요. 상황 적합 이론. 상황 적합 이론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요. 경영 환경이 극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이론이 극도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처한 상황은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상황적합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상황적합 이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회사가 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재밌게 얘기하면은 뭐 그때 달라요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는 유일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잘 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상대방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경영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우리가 상황적합이론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경영활동이 그만큼 복잡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21세기 넘어가면서 경영활동이 복잡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고,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기업에 맞는 차별화된 방식으로서 경영활동을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컨설팅 회사가 점차적으로 더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지껏 그 고등학교 때까지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하나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경영활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없고 나한테 맞는 최적의 답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통용되는 최선의 정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50명 있으면 50명의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50명이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정답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찾은 정답은 옆에 있는 사람의 정답이랑 다를 수가 있고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경영활동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경영학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고전적 경영학, 그다음에 인간관계론, 그다음에 근대 경영학, 그다음에 뭐죠? 현대 경영학. 그래서 고전적 경영학에서는 그 과학적 관리법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인간관계로는 인간성 폐해에 대한 그런 그 반작용으로 나온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구성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이론 같은 경우는 기업의 외적 환경과 어떻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경영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마지막으로 상황적합이론은 복잡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각각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고민하는 그러한 그 경영학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경영학 이론이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경영자의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의 유형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유 경영자는 뭐죠? 투자와 경영이 똑같은 거. 이걸 우리가 소유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한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장업,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의 창업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고 내가 삼겹살집을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삼겹살집을 열기 위해서 돈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경영도 내가 하는 겁니다. 소유 경영자가 그런 거고. 근데 소유 경영자 처음으로 이제 내가 소규모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돼서 점점 직원도 많아지고 내가 점포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면 혼자서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용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자를 고용하게 돼서 경영의 일부분은 그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고용 경영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용 경영자 같은 경우는 내가 경영 활동이 커지면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역시 소유권과 경영권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커지면서 경영 활동이 복잡해져서 내 혼자만으로 힘으로써 경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면은 뭐죠?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가 돼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문 경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투자만 하고
투자를 받은 돈을 가지고 전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경영하는 결과가 잘 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재신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로서의 경영자를 우리가 전문 경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뭘 찾아요? 이 전문 경영자의 형태로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에서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 소유 경영자나 고용 경영자가 아니라 전문 경영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 경영자, 전문 경영자, 그다음에 그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 세 가지 형태로서 경영자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경영학 이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경영자 유형에 대해서 소유, 경영, 소유, 고용, 그다음에 전문 경영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2주차 3교시 경영 원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